11월 4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29% 상승했고 S&P 500은 0.65%, 나스닥은 1.04% 올랐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우리 주식시장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에너지와 산업재, 유틸리티 섹터는 내렸고 나머지 8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1.8% 상승했고 소재도 1.1% 올랐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의 주가는 1에서 2% 상승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150씩 축소해서 내년 6월 종료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준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3분기 혹은 4분기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관련한 코멘트들은 뒤에서 리포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ISM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66.7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62였습니다. 유가는 4.5% 내려서 배럴당 80.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603%로 7거래일 만에 다시 1.6%대로 올라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25원 오른 1181.6원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연준 회의 관련된 리포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안기태 연구원부터 말씀하십시오. 예, 테이퍼링은 사실 많이 노출된 뉴스였고요. 이미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이 페드에 예치한 돈이 1.3조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단기 시장에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걸 뭐 양적 완화 계속할 일은 아니라서 이건 뭐 자연스러운 수준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선물 시장이 내년 2번 베팅에 들어갔는데 파월 의장은 여기 대해서는 계속 좀 이제 지켜본다, 인내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양적 완화랑 기준금리를 좀 달리 봐야 되는데요. 양적 완화는 사실 주로 자산시장단의 문제인데 기준금리는 실물이랑 연결이 많이 직접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10년물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그때마다 다른데 주담대 금리는 대체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코스트로 이제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화폐 유통 속도를 떨궈서 인플레를 떨구는 영향이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페드 입장에서는 일단 일종의 숙제가 남겨지고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 자체는 높은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단 떨어지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CPI에서 비중 제일 높은 게 임대료인데 임대료에 선행하는 게 매매가거든요. 주택 매매가 이게 올라갔고요. 그다음 PC 가격 지수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헬스케어인데 여기에 선행하는 의료진들의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비스당 물가까지 올라가면서 좀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압박이 남는데 다만 이게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은 예전에도 보게 되면은 09년에 물가 빠졌다가 10년, 11년 올라가고 2년 올랐다가 12년도에 둔화가 되거든요. 그럼 아마도 23년도가 되면 물가 하락세가 이제 그 기저효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가 있다고 좀 보고요. 10년 전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가 떨어질 걸 막고자 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23년 정도에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보는 게 페드 입장인 것 같고 이걸 뭐 나쁘게 보면은 뭐 페드가 너무 이걸 방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관록 내지는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녹여서 경미한 인플레가 지속되게 유도한다. 이런 게 연준의 어떤 의도가 아니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연준과의 재무부 정책 공조 관련해서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어제 연준이 월간 150억 달러 채권 매수 규모 축소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재무부 쪽에서 나왔습니다. 재무부에서 원래 11월 달에 채권 입찰 규모 축소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제 테이퍼링과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그 2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40년 그러니까 모든 만기의 국채를 입찰 규모를 직전 3개월 대비 축소를 해서 규모로 말씀드리면 직전 3개월 대비 향후 3개월간 약 780억 달러 채권 발행 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간으로는 거의 260억 달러 입찰이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매수하는 규모가 150억 달러 축소되는데 국채 공급 입찰이 260억 달러 줄어요. 그래서
매수가 줄어드는 효과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뭐 테이퍼링이 수급적으로는 금리 상승제로라고 말하는데 수급적으로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수급 효과 상쇄된다. 오히려 유동성의 절대 양으로 보면은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줄기 때문에 유동성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물가채의 경우에는 발행 규모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가채 규모 같은 경우에는 발행은 유지, 매수는 줄어드니까 물가채는 좀 수급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여전히 실질금리 쪽은 좀 상승 압력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무부까지 보셔야 수급적인 영향을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앞서서 말씀드리셨겠지만 여전히 연준이 이번 성명서 문구 변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존에는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다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고 문구 변경이 있었는데 다만 동시에 백신이 보급되면서 공급 제약이 완화돼서 이게 물가를 결국 둔화시킬 거다라는 평가도 추가해서 여전히 중기적인 연준의 물가 판단이 일시적 물가 상승에 조금 기울어져 있음을 시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현재 내년도 금리 인상이 2번 정도 단기 자금 시장 쪽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내년은 좀 쉽지 않다. 특히나 내년 하반기에는 뭐 오일선 행지수 하락이라거나 현재 선물 투텐 스프레드의 급격한 축소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금리 인상은 어렵다. 빨라야 2023년 금리 인상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주식시장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김병현 연구원입니다. 네, 말씀 들으신 대로 테이퍼링을 앞두고 관심은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바로 금리 인상을 하느냐였습니다. 골드만에서는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뭐 내년 2번 하반기에 가능하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또 해소하는 이런 파월의 의도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겁니다. 내년에도 왈가왈부가 계속될 거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달러가 뭐 좀 빠지는 이런 것들은 신흥국에서는 뭐 좋은 이런 상황들인데 앞서 채권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질금리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좋은 이런 모습들은 아니겠죠. 이러다 보니까 올해 키워드가 디커플링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사랑도 컨콜할 기회들이 많아서 조금 뭐 한국이나 이런데 관심이 좀 높아졌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내년에 이런 뭐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수고를 보셔도 외국인이 좀 퐁당퐁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으신데 결국에는 어닝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결론을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닝이 내년에도 증가율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는 이제 부합 정도로 나왔는데 12개월 포워드 EPS가 떨어지면서 이런 어닝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올해는 잘 나왔지만 이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가 이제 업황의 바닥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 어닝은 이미 올라온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향후에는 좀 반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연말에는 좀 지지부진할 거고 또 저희가 미국채 10년 금리나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좀 올라간다라는 이런 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다면은 약간은 좀 지지부진할 기간이 좀 남았다라는 거고 반면에 내년 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닝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바닥을 잡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내년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가 되게 강하게 전해지면서 시장은 더 크게 오른 것 같은데요.
즉 그 이면에는 시장은 여전히 좀 유동성이라는 부분에 크게 좀 의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한원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런 좀 분위기다 보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는 시장이 좀 크게 뻗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이제 채권 쪽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를 좀 더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동산을 잡는 것에 좀 더 초점이 있는 듯한 정책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앞서 말씀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러한 글로벌 경기 상황들이랑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수출주들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머리무브가 나타날 정도까지 벌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키팩터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앞서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투텐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스티프닝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식시장이 좀 눌려 있다가 연말 연초 가서는 경기를 좀 더 반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딘의 성과가 일단 워낙 좋은 상황인데 이 오딘의 개발사 라이온하트를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2022년 실적의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어제 이제 실적 발표와 동시에 회사가 주주 서한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시즌 2라는 이름으로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게임이라는 변화를 발표를 했고, 일단 그 비욘드 코리아에서 느끼시겠지만 글로벌 향으로 모든 게임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NFT나 이런 것들이 또 섞이는 구조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욘드 게임이라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NFT, 그리고 이 회사가 자회사에 보시면 카카오 VX라는 스크린 골프 하는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좀 게임을 좀 넘어서는 게임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좀 결합할 수 있는 게임 영역들도 조금 확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좀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에 이제 게임 산업의 트렌드에 좀 맞춰서 잘 가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실적은 실적 자체가 일단 내년도에 크게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러한 트렌드에 잘 맞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카카오 게임즈 좀 가장 선호하는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조금 기대치는 못 미쳤어요. 매출은 워낙 잘 나왔는데 거의 한 1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한 36억 정도를 기록을 해서 3분기 평균이 그래서 워낙 잘 나온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그 지급 수수료가 조금 지급이 많이 되면서 좀 부진했습니다만 매출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추이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사가 추진하는 메타버스나 NFT 관련돼서 그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간단히 좀 더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는 아시겠지만 게임에서 활용하기가 참 쉬운 영역들이고요. 게임 업체들이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들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NFT는 일단은 NFT 관련 거래소도 일단은 오픈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이 회사가 그 카카오 VX라는 골프 예약과 골프 그 스크린 골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골프 관련된 비즈니스에도 NFT를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게임 쪽에도 NFT를 그 활용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스크린 골프처럼
게임이지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장을 하고 있고 현재 AR, VR 게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화 발표하겠습니다. 김동현 연구원입니다. 예, 한화 매수 투자 의견 목표 주가 4만 원 유지를 합니다. 투자 포인트 두 가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산이라든가 계열사 실적 호조로 올해 사상 최대 연결 영업이익 전망되는 실적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계열사 중에서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수소 사업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한화도 질산 설비 증설을 통해서 신소재 사업, CDM 그리고 계열사하고 연계한 우주나 수소 사업 기회를 확대할 걸로 보이는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입니다. 최근에 그 지배주주가 100% 보유한 한화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5% 정도 추가해서 9.7%까지 확대를 했고요. 이게 이제 경영권 승계 준비 작업으로 이해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다 가지고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5,732억 원으로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좋은 거 안 좋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자체 쪽은 좀 사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매출 인식 이연으로 좋지 않았고 건설이라든가 솔루션 계열사도 좋지 않은 반면에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금융 계열사 호실적으로 이걸 상쇄를 했습니다. 4분기에는 자체가 방산이 이제 이연됐던 매출 인식이라든가 글로벌 사업부의 CDM 매출 확대되는 부분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주택 분양이 4분기에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은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